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함께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을 넘었지만 아직도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평생 장례식장에 꽃을 납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슬픔을 위로하는 꽃들을 매일 다듬고 묶고 배달하는 게 일이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꽃시장 가고 좋은 꽃 골라서 트럭에 싣고 장례식장 서너 군데 돌면서 납품하면 해가 저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음이라는 게 남들보다 익숙할 줄 알았어요. 수백 번도 넘게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놨으니까요. 울고 있는 유족들 옆을 지나가는 것도, 관 위에 꽃을 올리는 것도 저한텐 평범한 일상이었죠. 근데 그게 제 가족일 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 어떤 꽃도, 그 어떤 위로도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선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장례식에서 꽃을 놓으면서도 막상 가족의 관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정말 무너지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직접 겪어서 한동안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됐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경험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시장 한켠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죠. 새벽엔 생선 다듬고 저녁까지 좌판 지키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커서 그런가 봐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시장 좌판을 비운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뛰놀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마쳤죠.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집안 형편에 제가 더 공부하겠다고 하는 건 사치였거든요. 친구들은 대학 간다고 들떠 있을 때 저는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태어난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철없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읍내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공단이었는데 거기서 물품을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계속 앉아서 일만 했죠. 손이 빠르다고 칭찬받았지만 월급은 쥐꼬리만 했어요. 그래도 그 돈 모아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동생 학비도 보태줬으니 참 어릴 적 제가 대견하네요. 내 것 하나 사본 적 없이 꽃같은 20대 초중반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인쇄소에서 기계 돌리는 일을 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사실 처음 만났을 땐 너무 과묵해서 좀 답답했거든요. 밥 먹는 내내 말이 없고 제가 물어봐야 겨우 대답하고 어디 사세요? 공단 근처요? 취미가 뭐해요? 딱히 그런 건 아우 답답해. 솔직히 이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고 살지 싶었어요. 첫 만남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나간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을 끓여서 들고 온 거예요. 냄비째로요. 집 근처로 왔다고 해서 급히 아는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직접 끓여온 죽을 건네더라고요. 호호 불면서 숟가락으로 떠서 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면서도 웃겼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이거 뭐예요? 죽.
감기엔 죽이 좋다고 해서요. 드셔보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어요. 화려한 말 잘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요.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보니까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 기저귀도 척척 갈더라고요. 제가 설거지하면 옆에서 행주로 닦아주고 제가 빨래 늘면 무거운 이불은 자기가 들어주고 말은 없는데 옆에 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해라는 말 한 번 안 했지만 전 그 사람 행동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임신하고 나서 공장은 그만뒀거든요. 남편이 애 낳고 공장 다니면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맙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때는 임신해도 막달까지 일하는 여자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대신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내복 포장하고 젓갈 담아서 팔고 닥치는 대로 했어요. 아이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벌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남편은 항상 자기도 더 노력해야겠다며 팔을 거치고 나섰어요. 아이가 어릴 땐 아빠 등에 업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을 정도였죠. 퇴근하고 씻자마자 아이를 업고 바로 나갔어요. 아빠, 오늘은 어디 가? 공원. 그렇게 1시간씩 돌아다니다 나와서는 아이를 재우고 그제야 밥 먹고 힘들 텐데 한 번도 귀찮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아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이 아팠습니다. 간암이었어요. 처음엔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병원 가보니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대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남편은 40이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프고 나서도 끝까지 아이랑 제 걱정만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그랬죠. 여보 미안해. 민재 대학은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을 거야. 힘내. 전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눈빛이 그랬거든요.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아이 걱정만 했죠. 그 말이 유언이 됐습니다. 민재 대학은 보내줘야 하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 떠올리면서 버텼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꼭 남편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들 민재는 어떻게 키울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조문객 인사받고 밥 먹으라는 거 먹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먹고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나 두렵기만 했어요.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화장터에서 남편 유골받아 들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조화 납품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엄마, 나 혼자 일하기 힘든데 같이 할 생각 없어요? 꽃 다루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처음엔 장례식장에서 일한다는 게 좀 꺼림칙했어요. 매일 죽음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남편 보내고 나서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았는데 거기서 일한다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아이 학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네, 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20년가량 일했네요. 일찍 일어나 꽃 다듬고 장례식장 돌고 해가 져서야 귀가하는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무섭던 장례식장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 떠나보낸 슬픔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민재는 영리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특이한 구석이 있었죠. 뭘 해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야 말을 하는 신중한 애였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떠들잖아요. 나 이거 할래, 아니 저거 할래 이렇게 해요. 근데 민재는 달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한참 생각하다가 확신이 서야 그제야 입을 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학기 초였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머님, 민재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전혀 안 해요.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날 저녁에 민재한테 물어봤죠. 민재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 왜 발표 안 해? 모르는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아는데 확실한지 몰라서. 내가 틀리면 어떡해. 다른 애들 앞에서 좀 더 확신이 생기면 말하려고 했어. 알고 보니 손을 안 든 게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느라 타이밍을 놓친 거였어요. 다른 애들이 다 손들고 대답하는 동안 아이는 속으로 맞나? 진짜 맞나? 되뇌고 있었던 거예요. 답을 알아내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계속 의심하고 다시 생각하느라 결국 발표를 못한 거죠. 선생님한테 설명하니까 아, 그런 아이였군요. 신중한 거네요. 그런 성격인 걸 고려하며 지도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 뒤로는 민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셨대요. 민재야, 천천히 생각해봐. 준비되면 말해. 이런 식으로요. 중학교 땐 더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민재가 많이 변했거든요. 말수가 더 줄었고 혼자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달 동안 아무 말 없이 뭘 준비하더니 저녁밥 먹다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쳤어요. 뭔 소린가 싶어서요.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고등학교를 왜 안 가? 검정고시로 빨리 끝내고 돈 벌래. 엄마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아침 일찍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나가서 밤 늦게서야 들어오잖아. 나도 빨리 돈 벌어야지. 어차피 나중에 돈 벌자고 학교 다니는 건데. 야,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지. 요즘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 나도 다 알아봤어. 검정고시 합격하면 고졸학력 인정돼. 대학도 갈 수 있고. 근데 나 대학은 안 갈 거야. 자격증 따서 취직할 거야. 알고 보니까 이미 인터넷으로 검정고시 접수 방법, 시험 범위, 일정까지 다 알아본 상태였어요. 심지어 합격률이랑 기출문제까지 분석해놨더라고요. 어디서 시험 보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공부 자료는 어디서 구하는지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알았어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준비했으면 다 생각이 있는 거구나. 민재가 입을 열었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난 거니까요. 엄마 괜찮아. 다 계획 있어. 믿어줘. 민재는 항상 그랬어요.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완벽히 끝내놓는 애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성격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어요. 좋은 쪽으로도 저를 기절시킬 만큼 놀라게 한 쪽으로도요. 결국 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전 과목을 상위권으로 합격했어요. 그럼에도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아이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어쩌려고. 요즘 세상에 고졸이 어딨어. 대학은 가야지. 대학을 취직이 되겠어? 친척들도 이웃들도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민재는 단호했어요. 엄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돼.
대학 4년 다니면서 등록금 내느니 그 시간에 자격증 따고 취직하는 게 나아. 내가 계산해 봤어. 대학 가면 등록금에 생활비에 4년이면 얼마야? 그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는 게 낫지. 그래서 아들은 대학 대신 학원을 택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낮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밤에는 학원 다니고 새벽에는 집에서 독학했어요.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어찌나 독하던지. 제가 새벽에 꽃다듬으러 나가면 민재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금살금 문 열고 들여다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코드라는 거였대요. 민재야, 잠 좀 자. 몸 상해. 엄마도 조심히 다녀와.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서로 고생하는 거 알면서 뭐라 말은 못하고 그냥 응원하는 거죠. 20살에 관리사 자격증 따고 22에는 정보보안기사라는 것까지 땄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도 떨어지는 시험이래요. 고졸학력에 독학으로 딴 거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취직은 쉽지 않았어요. 고졸이라고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네요.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학력 필터에 걸리더래요. 민재가 속상해하는 건 알았지만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대신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었대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정리해 면접 때 보여줬다더군요. 학력은 고졸이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작은 IT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민재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그러다 실력을 인정받아 조금 더 큰 IT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월급도 꽤 올랐고요. 첫 월급 타던 날 민재가 용돈 봉투를 줬어요. 하얀 봉투에 그 소중한 돈을 넣어서요. 엄마, 이제 내가 벌 테니까 조금만 덜 힘들게 일해. 새벽에 그렇게 일찍 안 나가도 돼. 저는 그 봉투 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요원이 떠올랐거든요. 민재 대학은 보내줘야 하는데. 대학은 못 보냈지만 민재는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닐까요? 아참, 민재에게는 동수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동수는 민재랑 정반대로 명랑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묘하게 둘이 잘 맞더라고요. 민재가 말이 없으면 동수가 대신 떠들고 동수가 일 저지르면 민재가 수습하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이였어요. 동수 부모님이 지방에서 작은 장례식장을 운영하셔서 동수도 장례 지도사가 됐더라고요. 들어보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장례 지도사 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제가 조화 납품하는 업계라 동수도 알게 됐고 이후로도 아들처럼 챙겼어요. 명절 때 떡도 보내주고 종종 밥도 사주고요. 어머니, 저 밥 언제 사주실 거예요? 이놈아, 밥 달라면 오면 되지. 왜 전화야? 그렇게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농담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 애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땐 상상도 못했지만요. 그러다 민재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던 해 여자를 데려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주문하다가 눈이 마주쳤다나 뭐라나?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민재가 그렇게 적극적인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만남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주말에 만나볼래? 그래서 주말에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 보자마자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수연이라고 해요. 나이는 32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보다 꽤 차이 큰 연상에 이혼 경력이 있고 심지어 5살 된 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초혼인 아들이 돌싱녀를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엄마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과일 좀 준비해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싹싹하게 인사는 잘하더라고요. 웃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상냥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직업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 말은 하진 않고 작업물 얘기를 해도 구체적인 게 없더라고요. 요즘 뭐 작업해요? 디자인 쪽이면 바쁘겠네. 아,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프로젝트 끝나서요. 그럼 평소에 뭐 해요? 계속 집에서 쉬어요. 아이돌 보고요. 뭐 사실상 육아가 일이잖아요. 대화가 계속 어딘가 이상했어요. 프리랜서여도 일이 있는 걸 텐데 쉬는 게 일상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옷도 비싸 보이고 가방도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정된 일을 하지 않는 아이 엄마가 저렇게 잘 꾸미고 다닐 수 있을까 싶긴 했죠. 그리고 전 남편 얘기를 물어보면 딱 잘라서 대답하더라고요. 이런 질문 실례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보다 묻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혼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더 이상은 말하기 싫어요, 어머님. 너무 단호해서 더 못 물어봤어요.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을 막아버리니까요. 정말로 말하기 싫은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찜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민재한테 따로 만나자고 해서 솔직하게 이 만남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보기엔 그 여자 좀 이상해. 뭐 하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전 남편 얘기도 안 하잖아. 과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민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표정으로요. 엄마, 수연이 힘들게 살아왔어. 전 남편한테 많이 당했대. 맞기도 했고 돈도 다 뺏기고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 아이 그래도 그렇지 너 초혼이잖아. 굳이 아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해? 더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엄마, 사람이 조건으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 나 수연이 좋아. 그거면 됐어. 아들이 수연이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땐 수연이가 민지한테 매달리는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민재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요. 민재가 저의 전부예요. 민재가 날 버리면 전 끝이에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눈물도 잘 흘리고 약해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민재는 원래 약한 사람 못 보는 성격이라 그게 먹힌 게 아닐까 싶었어요. 불쌍한 척하면 넘어가는 애거든요. 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안 좋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제가 반대할수록 민재는 더 수연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불쌍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도 수연이 제대로 알면 좋아할 거야. 우린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려고. 엄만 결혼식 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결정해서 미안해. 세상에,
결혼도 모자라서 아이식은 안 올린다니. 이제 저는 최소한 결혼식은 올리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친정도 만나보고 제대로 절차를 밟자고요. 결혼식 올리면 수연이 친정 쪽 사람들도 미리 만나볼 수 있잖아.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지. 근데 알고 보니 수연이가 이걸 계속 피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요. 어머니가 아시면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아이,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사실 저희 엄마가 아파서요. 오시기 힘들어요.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던가요. 아무리 편찮으시다고 해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친정 부모님을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어느 날 민재가 통보하듯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혼인신고했어. 미안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 애는 평생 그랬다고. 결정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결혼인데.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수연이가 급하다고 해서. 뭐가 급해? 결혼이 급한 게 뭐가 있어? 화가 났지만 이미 된 일을 어떡하겠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됐는데요. 저는 그냥 잘 살아라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희 집에 수연이랑 그 딸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집을 얻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출이 어려워졌다나 몇 달만 신세 지겠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전 처음엔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됐으니까 잘해보려고요. 음식도 해다 주고 아이 옷도 사다 주고요. 집이 좁을 테니 나가서 자주 바람 쐬며 놀라고 용돈도 주곤 했죠. 수연아, 이거 갈비찜이야. 두고 먹으렴. 아, 네 어머니, 감사해요. 처음엔 그래도 의례적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수연이 그 애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수연이는 우선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요. 아침에 민재가 출근하면 수연이는 소파에 누워 폰만 봤어요. 셋이 먹고 남은 설거지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래는 세탁기에서 이틀째 눅눅하게 놔두고 제가 일을 돌아오면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가끔 보면 민재가 퇴근해서 그걸 다 치우더라고요. 10시간 일하고 와서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심지어 수연이 딸까지 봐주고 밥도 민재가 차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이 터졌어요. 수연아, 민재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좀 도와줘야지. 그럼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눈도 안 마주치고 폰 보면서요. 아, 네 어머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곧 할게요. 몸이 안 좋다면서 폰은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손톱 관리는 꼬박꼬박 하면서요. 밖에 나갈 때는 화장도 하고요. 그게 뭐가 아픈 건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일도 안 했어요. 프리랜서라고 해도 일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참다 못해 민지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민재, 너 힘들지 않니? 회사 갔다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수연이는 왜 안 도와줘? 괜찮아 엄마. 수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그렇게 민재는 늘 수연이 편이었어요. 이해하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고 전 그게 답답했지만 아들네 가정일에 너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늘 돈으로 시달려 보였어요. 예전엔 월급 타면 저에게 집세를 보태겠다고 하더니 이젠 오히려 저에게 받아가기도 했죠. 엄마 미안해. 그 살림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네가 잘 살면 됐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론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살림을 맡으면서 돈 관리를 한다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니 수연이는 이제 대놓고 변했어요. 저한테 어머니 하던 게 퉁명스러운 내로 바뀌더라고요. 존댓말도 점점 사라졌어요. 제가 집안일로 전화하면 한숨부터 쉬고 왜요 왜? 이런 식으로 받고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은 적도 많았죠. 한 번은 민재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갔는데 손이 모자라서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근데 수연이가 인터폰으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예요? 잠깐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10분을 기다렸어요. 10분을요. 저희 집 복도에 서서 케이크 들고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문 열어주는데 10분이 뭐가 걸려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안은 멀쩡했어요. 뭐 치울 것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건지. 가만 보니 일부러 기다리게 한 거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돈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대놓고요. 어머니, 민재씨 보험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보험 없으면 큰일 나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이 어머니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씨한테 상속되는 거죠? 명의는 어머니 거잖아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가 싶었는데 자꾸 물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남의 집 재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건지,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 얘기를 왜 하는지. 그 무렵 민재도 이상해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지고 밤늦게 혼자 전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가면 급히 전화 끊고요. 거실에서 뭔가 열심히 적다가도 제가 가면 후다닥 치우고요. 민재야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엄마. 걱정 마. 그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재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밝던 애가 점점 그늘이 지고 있었거든요.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웃는 일도 줄었어요. 설상가상 수연이 그리고 그 딸과 함께 분가도 해버렸죠. 저희 집 근처 작은 빌라 월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민지한테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집을 비운 주말에 민재만 따로 불러냈습니다. 수연이 몰래요. 민재야 엄마가 할 말 있어 앉아봐. 뭔데 엄마? 엄마가 볼 때 수연이 분명 이상해. 그것도 그렇고 그냥 너한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돈 얘기만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널 자꾸 힘들게 하잖아. 내 말이 틀려? 민재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알아. 뭘 알아? 수연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 나도 눈치챘어. 저는 그럼 왜 그냥 살아? 이혼해! 라고 했어요. 근데 민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뭘 기다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믿어줘 엄마. 무슨 뜻인진 모르겠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 애가 원래 그렇잖아요. 다 준비될 때까지 말 안 하는 애니까 최근에 봐도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답답해서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수연이 예전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수연이가 예전에 살았다던 지역에 가서 근처 슈퍼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정수연이라고 딸 하나 있는 여자 아세요? 30 초반이고요. 저희 며느리인데 요즘 안 보였어요. 아시는 게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그중 한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 여자요? 아이고 여기서 좀 유명했어요. 어떤 걸로 유명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 남자가 자주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던데요. 소문이 좀. 더 이상 자세히는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역시 내 감이 맞았구나. 집에 돌아와서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재야, 내가 알아봤는데 수연이 전에 살던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더라. 남자가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민재가 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아, 엄마. 나도 다 조사했어. 엄마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뭐? 네가? 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믿어줘, 엄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는 민재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바빠서 나중에 할게 하고 끊고 뭔가 큰 일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불안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민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려 눈을 떴는데 동수 번호가 찍혀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6시였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죠. 어머니, 저 동수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던 애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우선 놀라지 마시고요.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저 민재가요.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재가 왜?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 민재가 사고가 났어요. 우선 이리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간신히 핸드폰을 붙잡고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갈게 라고 했죠. 아들이 다쳤으면 당장 달려가야죠. 근데 동수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선 이 주소로 와주세요. 동수가 지방에 있는 한 장례식장 주소를 말했어요.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뭐라고? 내 아들이? 말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통화했는데 엄마 바빠서 나중에 할게. 조만간 연락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전화기를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울지도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동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민재가 평소에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바로 알리지 말래요. 너무 놀라실까 봐서요. 그래서 제가 늦게 연락드린 거예요.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뭐? 바로 알리지 말라고? 엄마한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늦게 알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한테 늦게 알린다고? 동수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동수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우선 와주세요. 진정하시고 조심히 오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남편 보내고 나서 민지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수가 장례식장을 자기네 쪽으로 하고 싶어서 그리로 잡았다고 했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인데 자기가 거기서 일하니까 직접 모시겠다고요. 사고 충격이 커서 시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빈수 없이 바로 화장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뭐라 말하긴 했는데 전 정신이 없어 그냥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이 꽉 찼으니까요. 동순의 장례식장은 작은 도시에 있는 곳이었어요. 차로 2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 번이나 멈춰서 울다가 다시 출발하고 그렇게 겨우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수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치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수연이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눈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저는 가는 내내 울어 눈두덩이가 퉁퉁 부었는데 수연이는 화장이 말짱했거든요. 아이라인도 번지지 않았고 립스틱도 그대로였어요. 수연이가 절 보더니 인사를 했는데 그 태도가 이상했어요. 아, 오셨어요? 그 시큰둥한 말투와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니? 제 말에 수연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귀찮다는 표정으로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재가 혼자 드라이브하다가 혼자 사고 나서 떠났으니 얼떨떨해서 그렇죠. 믿기지가 않아요. 그나저나 어머니, 모아둔 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장례비 제가 내야 하잖아요. 빨리 알아야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천마디가 돈이라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재산이 얼마 있냐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뭐? 지금 민재가 죽었는데 돈 얘기가 먼저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수연이가 눈을 흘끼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에이, 어머님도 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장례비 누가 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제가 내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 모아둔 돈 없거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이런 여자였구나. 민재 살아있을 땐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 죽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구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연이 너 지금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제일 먼저 만나 하는 소리가 그거야? 민재가 불쌍하지도 않아? 수연이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 민재 씨랑 어차피 끝이었어요. 숨기고 살기도 힘들었다고요. 뭐라고? 민재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끼는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장례 끝나면 이 집안이랑 정리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내 며느리야? 남편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래? 저한테 들으라고 대놓고 저러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참, 어머니, 민재 씨 앞으로 줄 재산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손해를 좀 많이 봤거든요.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나 해서요. 저는 그 말 듣고 손이 떨려 수연이를 때릴 뻔했어요. 이 여자가 노린 게 이거였구나. 처음부터 민재 재산이랑 내 재산을 노린 거였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화장터에서 한 직원이 몰래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싹 다 멈추고 저 좀 따라오세요. 저는 수연이를 노려보면서 그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직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어요. 직원을 따라가 보니 동수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수는 저를 앉히실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죠. 장례식장 직원들만 쓰는 공간인 것 같았는데 거기 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동수가 뭘 보여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근데 동수가 관뚜껑에 가만히 손을 얹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저는 의아해서 동수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동수가 천천히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관 안에 있던 민재가 눈을 떴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제 아들이 눈을 깜빡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부 다 설명할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꿈인가? 귀신인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민재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어떻게? 민재가 관에서 일어나 앉더라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 민재한테 달려들었어요. 때리고 싶은 건지 안고 싶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둘 다 했습니다. 민재를 끌어안고 등을 마구 때렸어요. 이 나쁜 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여길 왔는데? 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재가 절 안아주면서 사과했어요. 그렇게 저는 살아 돌아온 아들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안도인지 뒤죽박죽 섞인 눈물이었어요.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그 사실 하나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때리고 울고 난리를 친 다음에야 겨우 진정했어요. 근데 화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왜? 왜 엄마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동수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수연이 그 여자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모님이 알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연기력으로는 절대 못 속여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엄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으면 분명 이 계획 눈치챘을 거야. 엄마 반응이 진짜여야 수연이가 속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억울했어요. 아니, 무슨 계획인데 친아들한테 이런 걸로 속아야 했던 걸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원래 속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화나는 건 화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왜 죽은 척을 한 거야? 민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수연이 정체 알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뭔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지. 민재가 2달 전부터 수연이 과거를 전부 조사했대요. 수연이 이름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예전 주소지 찾아가고 온라인 카페도 뒤지고 꽤 자세히 오랫동안 조사했다네요. 수연이 사실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그것도 꽤 오래. 딸도 그때 손님한테서 생긴 애 같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뭐? 없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만 접근한 게 아니야. 예전에도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어. 결혼 사기 미수도 있고 사귀던 남자 통장에서 돈 빼돌린 적도 있고. 그런 여자였어? 흥신소도 고용해서 알아봤어. 확실해. 피해자가 몇 명 있지만 제대로 걸린 적은 없나 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민재를 노린 거였구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수연이는 예전에 다니던 업소에서 횡령하고 도망쳤대. 일하던 중에 빼돌려서 튀었다는 것 같은데 금액이 작아서 고소까진 안 갔는데 뭐 그 뒤로는 지금처럼 된 거겠지. 모아둔 돈도 없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아마 지금은 남자들한테 빼돌린 돈으로 생활해온 것 같아. 바보같이 난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라고? 응. 수연이한테 직접 따지면 꼬리 자르고 도망갈 거야. 지금 찾아낸 자료들로 이혼은 할 수 있겠지만 이대로 놓아주면 다른 희생자를 만들게 될 거야. 완전히 싹을 잘라야지. 수연이를 확실하게 끝장내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어. 진짜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했고. 동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례식장을 고른 거예요. 여기가 작고 외진 곳이라 외부 검증이 안 들어와요. 저희 아버지가 업계 경력이 있으셔서 서류 처리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요. 그 뒤로 민재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실 수연이가 몇 달 전부터 생명보험 들자고 졸랐어. 이상하다 싶어서 일부러 들어줬지. 왜? 미쳤어? 덫을 놓은 거야. 수익자는 수연이로 해줬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집이랑 재산도 네 이름으로 돌려줄게라고 했어. 사실 전부 다 거짓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 수연인 민재가 죽으면 보험금의 재산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거였고요. 근데 엄마, 이것만으론 부족해. 뭐가? 내가 모은 자료들, 그리고 수연이가 남몰래 한 일들 수연이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해. 그래야 신고할 수 있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말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성격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나머지 계획은 이랬어요. 빈소를 차리고 민재는 관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수연이는 민재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움직일 거라고요. 전 일부러 수연이를 떠보는 거죠. 보험이니 재산이니 하는 얘기를 슬쩍 꺼내서요. 엄마, 이제 진심을 담아 연기해야 해요. 계획을 끝내야 하니까. 저는 평생 연기 한 번 안 해봤어요. 근데 수연이 그 애를 생각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사람이니까요. 알았다. 내가 뭘 하면 되냐? 전 우선 아이들의 말대로 밖으로 나가 수연이를 만났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울고 난 엄마처럼 행동했습니다.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지만요. 빈소 준비를 하는데 수연이 행동이 점점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 애가 화장실에 가길래 제가 슬쩍 뒤를 따라갔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울 앞에서 수연이가 뭘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립스틱 바르고 아이라인 다시 그리고 파우더로 얼굴 톡톡 두드리고 남편 장례식장에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각도 맞추고 표정 만들고 한 장 찍곤 확인하더니 마음에 안 드는지 다시 찍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게 남편 잃은 여자가 할 행동이야? 그때 수연이가 폰으로 뭔가 보내더라고요. 카톡인지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표정을 싹 바꿔 슬픈 척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뒤에 숨어있다 수연이가 지나간 다음에 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빈소로 돌아왔더니 수연이가 재단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정사진 옆에 놓인 음식을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요. 포도알을 하나씩 따서 입에 넣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글쎄,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제사상 음식을 먹어? 그것도 핸드폰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수연아, 뭐 하는 거야? 제가 말하니까 수연이가 손을 탁 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배고파서요. 아침 못 먹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참에 동서아버지가 오셔 장례 절차 설명을 해주셨어요. 화장 시간이랑 순서 같은 거요. 아마 그분도 아이들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 숙이고 듣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옆에서 하품을 하더라고요. 대놓고요. 손으로 입도 안 가리고. 동서아버지가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수연이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네. 제가 요즘 잠을 늦게 자서요. 잠을 늦게 자서 하품이 나온다고요? 전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 여잔 민재 죽은 게 하나도 안 슬픈 거구나. 오히려 속으론 좋아하고 있겠구나. 동서아버지가 나가시고 저랑 수연이 둘만 남았어요. 수연이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요.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 없다는 거죠. 수연아, 이따 조문객 오면 인사해야지.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조문객이요? 누가 와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보나마나 지인도 없겠구만. 그 건방진 말에도 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수연아,
민재가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수연이가 눈을 피하면서 글쎄요, 저는 잘 그러더라고요. 저는 짐짓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네 말처럼 장례비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난 모아둔 게 없거든. 화장하고 납골당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난 욕심내는 거 없다. 아들 죽어서 받는 돈으로 내가 뭘 알겠어. 그랬더니 수연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요. 역겨웠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민지한테 보험 들자고 했었어요. 요즘 세상에 보험은 기본이잖아요. 그래, 들었어? 네, 5억짜리요. 뭐 수익자는 저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딴소리 하실까봐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배우자고 제가 들자고 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라 하셔도 나눌 일 없고요. 돈 나오기 전이니 장례식 비용은 어머니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보험금 받아서 조금은 돌려드릴게요. 5억.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게 이거였구나. 민재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참, 그리고 어머니, 민재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뭘? 집이랑 재산도 제 이름으로 해둔 거요. 알고 계세요? 나중에 딴 말 하실까봐 제가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민재 말이 사실이었어요. 민재가 놓은 덫을 수연인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법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저도 살아야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때리고 싶은 걸 참느라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그때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요. 수연이가 관 앞에 혼자 남는 순간을 위해서요. 동수가 몰래 녹화 중이었고 저도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했어요. 남자한테 하는 말투였어요. 자기야, 끝났어. 보험금 얼마게? 5억! 거기다 집이랑 땅도 내 명의로 해뒀대. 이따 가서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진 잘 안 들렸지만 수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 멍청이가 다 내 이름으로 해줬다니까. 어차피 이젠 통장에서 빼돌릴 돈도 없고 사기칠 재산도 없어 보여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수고 덜었지 뭐. 난 또 내가 물고기를 잘못 물었나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관을 툭툭 치더라고요. 민지야, 고생했어. 네 덕분에 나 인생 펴겠다. 막판에 이렇게 도와주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나왔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완전히 속였구나. 돈법을 기계로 봤구나.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정말 끔찍했죠. 그때 관뚜껑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가 관에서 벌떡 일어났죠. 수연이 비명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마 식장 멀리서도 들렸을 거예요. 아! 귀신이야! 수연이가 바닥에 넘어져서 뒤로 기어가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진짜 귀신을 본 것처럼요. 민재가 천천히 관에서 내려왔어요. 한 발 한 발 수연이한테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귀신 아니야. 네가 죽이려 했던 남편이지. 어떻게 죽었잖아. 사고 났다며? 그래, 내가 꾸민 거야. 다 연기였어. 수연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사기꾼이. 사기꾼은 너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민재의 그 말에 수연이는 상황을 알아차린 듯 무너지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다신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울면서 민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역겨웠어요. 방금 전까지 죽어줘서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빌어? 민재가 그 인간을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보험금? 내가 수익자 이미 엄마로 바꿨어. 집이랑 땅? 그것도 명의 이전한 적 없어. 다 거짓말이야. 수연이 얼굴이 또 하얘졌어요. 애초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곤 수연이 앞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업소에서 일했다는 증거. 거기서 딸 낳은 거잖아. 애아빠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 하나고. 수연이 눈이 흔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이걸로 우선 사기 결혼인 거 증명했고, 그리고 당신 예전에 다른 남자한테도 접근했지? 결혼을 빙자해 사기치려다가 걸려서 도망친 거 김모 씨, 박모 씨 다 찾았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당신 얘기 들었고. 수연이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당신 횡령했지? 업소에서 일할 때 돈 빼돌려서 도망친 거 말이야. 그래서 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공사 치고 다닌 거잖아. 민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방금 수연이가 전화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칠 재산도 없어 보인다. 물고기를 잘못 물었나. 인생 펴겠다. 그 말들이 다 녹음돼 있었어요. 그걸 틀고선 민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네가 내 통장에서 빼돌린 돈 다 알아. 총 3천만 원. 기록 다 남아있어.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거. 이건 사문서 위조야. 형사처벌 대상이지. 그건 생활비로. 생활비? 네가 쓴 카드 내역 다 봤어. 명품 가방, 네일, 피부과 전부 네 개인 지출이야. 우리 살림하는데 쓴 거 아니잖아. 게다가 당신 입으로 실토했지. 이제 통장에서 빼돌릴 돈도 없다고. 이거면 경찰서에서 생활비란 변명은 안 먹히겠지. 수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으니까요. 수연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젠 경찰에 넘길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형사고소건이었어요. 처음부터 돈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그건 되갚아줘야지. 이제 다신 나 같은 피해자 없길 바라며. 말도 안 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이 모습을 보며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수연아, 지옥에서 잘 살아라.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민재는 이혼 소송을 넣었고 수연이는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 한 푼 못 받아갔습니다. 오히려 민재가 위자료를 받았죠. 그리고 문서 위조와 절도, 사기죄로 고소한 건 재판 중인데 수연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거래요. 전과가 남았으니 분명 이전 3과는 달라지겠죠? 그래도 이렇게 복수를 했으니 속은 정말 시원했어요. 게다가 아들이 드디어 웃음을 되찾았거든요. 간신히 평화를 되찾았으니 그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요? 그 후 저는 가끔 민재한테 물어요. 엄마 속인 거 아직도 미안해? 그럼 민재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지. 너무 무모한 일이긴 했으니까. 미안한 거 평생 갚을게요, 엄마. 어쩌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니까 저한테는 매일이 선물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